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재명 대표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셨다는 소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각자 도생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 몸 관리를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뭐 과학 방역 타령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하더니 정작 본인들이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각자 도생 이 네 글자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시대인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이게 굉장히 또 아픕니다, 이번 거가. 그래서 더더욱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후유증까지 걸리지 않고 후유증 생기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원래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있었죠. 근데 부득이하게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허세 부리는 거. 야,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정치 공방을 자제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계속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고 왜 계속 뭐 민주당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나름 자기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참았냐? 이거 알아채지 않았냐? 예전같이 그러진 않았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예전에 본인이 얼마나 추했는지, 얼마나 우스웠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까 이제 나 대표도 되고 막 나 변한 거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야, 한동훈 좀 변한 것 같은데, 막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야, 한동훈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미흡한 모습과 좀 졸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대표가 되고 나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를 기자들이나 뭐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입으로 야, 이거 몰랐어?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이게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그 신의 한 수를 두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마 강남 파라군 출신답게 소위 그 엘리트, 나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면 전부 다 그걸 열등감이라 생각하는 거의 그런 기괴한 본인만의 세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천 화재 현장,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이게 스프링쿨러가 또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중요한 건 뭐냐, 부천 화재 현장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간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죠. 그러더니 옆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턱을 갭니다.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소방관이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실제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저기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자세로 저 소방관의 브리핑을 듣는 게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까? 이게 억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가가지고, 원래 또 정치인들이 저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보통 정치인들이 저렇게 현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남기고 그런 식으로 난 할 일 다 했다 라고 털어넘기는 거에 원래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자기 나름의 저렇게 나름 화보를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턱 괴고 저렇게 이러고 있으면 뭐 해법이 나옵니까? 이게 그래요. 아주 넓게 봐서 간 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비난을 안 한다 생각합시다. 근데 현장에 가서 저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사진 남기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그 사상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남기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분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이게 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먼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들 호텔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스프링쿨러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작동하는 데로 가야겠다. 여긴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나? 이런 불안감. 결국에는 아까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각자 도생 시대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모로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뭐 자칭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막 사고가 맨날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집권 기간 동안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고도 완벽하게 막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수 국민들이 사고 발생률 제로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확하게 책임 물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잃고 있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정부가 우리의 그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가지고 저 사진 하나 남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란 사람이. 이러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 온라인상에서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논란이 그 번졌는데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반응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내가 괜히 억지로 까는 거냐,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좀 다양한 데서 반응을 봤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소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뭐 다른 사이트, 제가 어떤 사이트인지는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무슨 뭐 그 민주진영 사이트들만 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가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컨셉질 하는데 저게 무슨 패스란 얘기까지 나오죠. 실제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막 불안에 떨고 있으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뭔가 이 대책을 세우고 이게 정치인들이 할 역할인데 가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어느 누가 저걸 보고 피해자한테 그리고 유가족분들한테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틀려 먹었다는 얘기고요. 저 억지로 연출된 포즈를 봐라.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눈알을 막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굴리다가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 막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턱을 갠 거거든요. 심지어 손 올리는 게 되게 어색하다. 쇼하고 있다. 진지함이 1도 없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일 거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애초에 많은 민주시민들은 일찍이 예상을 했었죠.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아작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정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다를 거야. 막 화끈한 리더십, 뭔가 그 통 큰 리더십 이따위 얘기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데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세련된 보수네, 합리적 보수네, 무슨 뭐 엘리트 대표적인 모습이네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 언론도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문제는 저 사진 한 장만 놓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뭡니까 도대체. 저 넥타이 저렇게 풀러가지고 또 뒷모습 하면은 막 이거 한동훈 보수의 아이콘이고 막 너무 멋있는, 이건 뭡니까? 뭐 컵라면 먹는, 이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컵라면으로 밥을 때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 사진을 퍼뜨렸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역풍만 제대로 키웠었죠. 그리고 저렇게 기괴한, 일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그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사진들을 계속 막 뿌려대고, 심지어 또 갑자기 그 유세하다가 공중부양 저 점프 저거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또 이제 어깨에 저 부자연스러운 요 어깨뽕 걸렸고요. 요 가슴뽕도 막 걸려가지고 이건 뭐 민주진영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자칭 보수 세력들도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저렇게 옆에 있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저렇게 치면서 자기만 자기 셀카 찍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진영 논리로 저 사람이 저러는 거라고 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가 진짜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무슨 막 멋있는 척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고 싶은데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막 민주당에 본인이 막 이슈 드리블을 해가지고 막 난감하게 만들고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계속 저런 쇼맨십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속성상 쇼맨십 자체를 제가 무조건 까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뭐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뭐 어떤 누구든 당연히 그런 쇼맨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묵묵하게 자기 일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걸 가지고 재평가되고 하면서 그 다수한테 내 가치와 비전과 철학을 전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현실에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사는 오늘날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은 난 무시하겠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뒤늦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쇼맨십 그 자체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속이 보이고 또 타이밍도 너무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심지어 내는 메시지도 이상해요. 저 얼주가 이때도 엄청나게 조롱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 세련된 보수의 아이콘으로 해서 다음 대통령이 되고 막 자기의 그 아주 멋진 모습들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계속 그렇게 국민 눈높이 타령하더니 뭐라 그럽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1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이거는 괴담 정치다. 이건 다 민주당 때문이다. 아니 본인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나요? 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기괴한 소리들 다 해놓고 보세요. 할 말은 또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말이라서 그렇죠. 참고로 용산이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도 최근에 그 핵폐수, 그 오염수 관련해서 이건 괴담 선동 때문에 혈세 1조 6천억을 썼다 그럽니다. 아니 왜 1.5 그 6조 원이 됐는지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이 이 한동훈 대표의 거의 담당 일진으로 등극한 것 같아요. 아주 품격 있고 조목조목 최근에 또 반바지 사장이라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심기를 긁지 않았습니까? 저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일본의 편을 드는 이유가 뭐냐? 결국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 신임 회복하기로 작정한 거냐? 이렇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조목조목 비판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애초에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는 4년,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근데 이제 1년 됐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건 애초에 저 자체가 선동이란 거고요. 교묘하게 그냥 말장난을 하면서 결국 자기 태극기 부대들한테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다. 이렇게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저들의 그 여러 우려되는 그 행보들을 미리 예측도 하고 그것도 비판도 하고 그것도 아주 알기 쉽게 쏙쏙 조목조목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짚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또 뭐라 그러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그래요. 국정원 얘기 제가 특히 국정원 심리전 문제 때문에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국정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그런 정보전, 여론전, 심리전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국정원에 관심이 특히 많았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얘기를 꺼낼까? 갑자기 막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까지 가져간다고 할까? 일단 국정원의 오랜 니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공수사권을 쥐고 저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짓들 이거를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그 안 된다. 국정원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그 실제로 그런 과거의 만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겼는데 문제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다시 그걸 갖고 오고 싶은 게 니즈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정원의 이 니즈를 지금 긁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저런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국정원에 그럼 내부에 문제가 없었냐?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뭐 개혁을 한답시고 지금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른 거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아주 유명하죠. 국정원에서는 심지어 그 수사를 방해했다는 걸 국정원 내부자가 폭로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시원 검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갈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신경도 안 쓰죠. 자기는 뭐 전광판 안 본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걸 신경 안 쓰는 건지 이런 끔찍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본인 입으로 떠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원을 바꿔간다고 한다면 지금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대공수사권 부활 따위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국정원 출신 문제도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진실화의 국장
국회에 마스크를 끼고 얼굴 비공개를 해서 이걸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징계를 때려야 된다. 저 황인수라는 국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내가 막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려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아니, 대공수사 간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라는 게 그 과거에 어떤 식으로 악용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한동훈 대표의 지금 주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휴민트 붕괴. 이게 단순히 그냥 휴민트 붕괴됐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단 유출 문제랑 결국엔 그로 인해서 대북 공작망이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앞으로 다시 복구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원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니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무슨 뭐 안보 뭐 외교 안보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엉망이고 무능하고 뻥뻥 뚫리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도 용산 주민이지만 언제 또 오물풍선 날아올지 불안해 죽겠어요. 심지어 하다가 이제 국정원 내부가 아예 망가져가지고 붕괴가 되다 보니까 최고위 간부는 대북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정황까지 최근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만큼 국가 조직 자체가 지금 곳곳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살점 하나 뜯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조직들 다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내부가 지금 애초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아예 이런 문제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기, 희화화하기,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대놓고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 그 해시TV에서 지난주에 좀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국정원 고위직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 시기, 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24년 8월 25일에 이 공작을 했다면 이게 현재 진행형인 과정에는 우리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막 2026년, 7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제대로 된 그 조사를 들어갔을 때 하나씩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저질렀는지, 저들이 왜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까지 반대를 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그 예산까지 써가면서 자칭 보수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이 계획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한테도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아예 그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이걸 실현한 그 실행으로 옮기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란 데서는 주소가 어딘지 또 몰라요. 주소가 몰라가지고 국정원에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또 국정원 그 직원이 그걸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아주 진기한 장면까지 막 연출되는데, 결국에는 저들은 저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아니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해서 전 세계에서,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한미동맹 주장하면서 맨날 그 미국 얘기하는데,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엄청난 리스펙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뭐 그 해외 정상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 존재 자체가, 김대중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한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민주화 시대. 온몸으로 독재에 맞서고 막 사형 선고에 납치에 막 아주 끔찍한 짓들을 다 그 견디면서, 그래서 인동초 정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건데, 몸으로 증명한 그 김대중 정신 자체를 저들은 말살시키기 위해서 저런 추한 짓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기에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렇게 심리전단 직원하고 자칭 보수단체 간부가 이런 추한 짓들을 뒤에서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저들이 뭐를 하고 있을까? 당장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때 요직을 차지했던 대표적으로 김태효 같은 인간들이 여기저기에 다시 똑같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만 딱 안 저지른다? 아 갑자기 여기에서만 정신 차려가지고 안 돼 야 이거 심리전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여기서만 갑자기 손을 뗀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이 저질렀던 그런 각종 문제들을 심지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고 그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로 결국 국정원을 내 손에 넣어야 다음 대선으로 가는 그 탄탄대로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지금 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요. 이명박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앞서 보셨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하려면 이게 좀 너무 크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사전 공작으로 라프토상이라는 걸 먼저 취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저기로 껑충 뛰는 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발판 소위 그런 그 다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로 라프토상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인권상인데 이걸 또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거든요. 요거를 먼저 건드리자. 라프토상 건드리고 요걸로 일단 이 진영의 와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불신을 쌓고 그 다음에 노벨상까지 건드리자. 이 노벨상을 받은데 뒤에서 뒷돈 주고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일베에서도 그거 지긋지긋하게 떠들었던 얘기거든요. 일베라는 사이트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그 영향력도 떨어지고 소위 막 그 올드하다. 재미도 없고 올드하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그 세계관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배를 봤는데 1배에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온다고 1배 얼마 없는데? 이거 한 줌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 거기에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트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곳곳에서 똑같은 그들이 떠드는 얘기 막 거리로 나서가지고 행동하는 것 똑같은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이게 다른 사이트들로 소위 세탁을 해서 아닌 척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려고 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제가 진짜 열받아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판다는 거죠. 본인이 실컷 팔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 팔지 말아라. 저거 믿지 말아라. 저 민주당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아마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들이 저런 얘기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나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언제 그렇게 본인들이 욕했냐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 막 띄울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민주진영의 내부에 또 계속 그 싸움을 또 유도하기도 하고 그거랑 별개로 또 본인들은 나름 합리적인 포지션이다. 요것도 가져가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인정하는데 너네는 왜 전직 대통령 인정 안 해? 이렇게 공격을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 너네는 왜 이승만이 그렇게 욕만 해? 박정희 왜 욕만 해? 전두환 왜 욕만 해? 노태우, 김영삼 왜 너넨 욕만 하냐고. 우리는 인정하잖아. 야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인정하잖아. 근데 문재인 이재명은 우리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하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그 말도 안 되게 띄우는 건데 본인들 말 맞다나 진짜로 존경한다고 했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이따위 행동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생각해보면 보수 집단이라고 전 부르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도대체 어느 보수가 제대로 당당하게 그 인정받고 다수의 국민들한테 호응받는 대통령 하나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게 그게 어떻게 보수예요? 이런 역사와 같이 이거를 쭉 이어가고 그것도 저들은 아무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구란 얘기까지 듣고 있는 건데 온건하게 변화를 해가자. 너무 빠르게 가면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취지로 원래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좀 온건한 스탠스를
주장하는 건데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친일 논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 직원이 뭔가 국정원 하니까 대단하게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은 뭡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여성 기자들 사진 공유하면서 성희롱, 이거 제가 너무 저급하고 저질스러워서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저들이 추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국정원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지금 제대로 된 문제를 짚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런 국정원 언급을 하는 거다. 실제로 그 국정원의 만행을 저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입장에서 이런 흐름들, 이런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연상되는 건 또 댓글팀 논란이 있었죠. 이거 장예찬 씨의 폭로로 나왔던 건데 그 댓글팀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명박 국정원에서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라는 그 명목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장난질을 많이 쳤었는데, 그럼 이제 그 특활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동훈 대표 저렇게 허세랑 허세는 다 부렸지만 같은 당 안에서도 무시란 무신 또 죄다 받고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은 뭔가 대단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뭡니까? 친윤계 의원들은 뭔 정치하겠다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번번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까이고 있죠. 회담 생중계 제안했다고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협상을 어떻게 생중계를 하냐? 대선 TV 토론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까였죠. 그리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손가락이 무사한지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동네 북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똑같아요. 국민 눈높이. 그래서 진짜 본인이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한 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당대표 하겠다고 그렇게 언플에 대더니 아직까지도 말장난만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건 떠든 얘기입니다. 팩트와 법리에 관련한 거니까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면죄부 명품백 수사를 한동훈이 두둔했다. 이게 어떻게 국민 눈높이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쏟아질 걸 스스로도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내가 상세히 보진 않았어. 그럼 나중에 이제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하고 넘어가겠죠. 이게 한동훈 대표의 아주 1차원적인, 자기 나름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준 낮은 그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권에서는 이건 검찰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한 거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이 역풍을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받은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명품백, 이거는 바로 사과했어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진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짓을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고 조선일보조차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말만 타령하지 현실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 기가 막힙니다. 포트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니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요 정도는 돼야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자리는 차지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의원이 입법해야지 라고 그 전현희 의원한테 오히려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럼 법을 만들어서 하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고요.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는 얘기라는 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냐, 저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성윤 의원도 이러한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잣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거 알선수재 변호사법으로 기소가 됐을 거다. 근데 이게 대상이 김건희 씨니까 오직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누구도 할 수 없는 성역, 누구도 쌓을 수 없는 그 성역을 오직 김건희니까 쌓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말장난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대놓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쏟아지는 소식들은 뭐냐고요.
그리고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꼭 포트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 놓고 저 그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하냐, 민주진영에 어떻게든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망신이란 망신 다 주고, 실제로 그 증거가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실제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서 재판으로 그 넘어가기 전까지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이거를 죄가 없다라고 털어주면 그 재판부가 욕을 먹게, 검찰이 이걸로 장난질 얼마나 쳐왔습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제발 이걸 개혁해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는 저렇게 부산행 중에 젊은 작가의 격려를 받았다면서 되도 않는 엄포를 뒤늦게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8월 초에 갔다 왔었죠, 휴가 중에.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또 저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염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결국 어떻게 하고 있냐, 김건희 씨랑 엮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를 향해서 지금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국보법 얘기가 또 나오죠. 대단들 합니다, 진짜로. 이러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살려내라, 이런 얘기가 또 더더욱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최재형 목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이 확보한 디올백은 가짜다. 여기서 또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지금 검찰 집단 자체의 민낯,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지키겠다고 열심히 떠들던, 막 너도 나도 막 엄청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마냥 떠들어대던 검찰 그 내부의 사람들이 정작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여. 여기서 내가 너가 이 프로스에 좀 글 좀 남겨, 나는 이런 거 못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내 눈엔 안 보이고 내 귀로는 지금 들리지 않는 소식들이 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비판의 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 표시내도 된다. 그냥 검찰 그 와이프로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그것도 이제 김건희 씨니까 또 저게 가능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짤까지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원석 총장이 좀 일부의 예상을 깨고 수사심의를 소집했다고 하죠. 사실 이원석 총장이 이걸 안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이걸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집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말로는 저렇게 논란 없도록 매듭 짓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원석 씨의 허세도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검사 탄핵에는 그렇게 거품을 물더니 정작 김건희 씨에 대해선 무슨 뭐 7초 침묵에 마치 엄청난 게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저렇게 논란 없도록 매듭 짓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명분만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뭐 수심위의 결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걸 보고 수심위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면죄부 정당화를 위한 요식행위다. 그래서 허수아비 검찰총장인 줄 알았더니 공범이었네 저거. 요렇게 팩폭을 날리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 자기네 나름의 그 명분 쌓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시민들이 아니다. 예전 몇십 년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특히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는, 물론 그거엔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 탈진실 시대라는 또 어마어마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이걸 다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그걸 또 빠르게 또 전달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김혜경 여사님은 아직까지도 털고 있습니다. 10만 4천 원 가지고 300만 원은 뭐 그냥 감사 표시니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떠들어댔는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누가 보면 한 10억은 뭐 저렇게 먹은 줄 알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추하다는 거고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3심이 29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자체도 아주 얼토당토하는 사건이었죠. 공수처가 이거 좀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삼심을 하게 되냐?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31일 이전에 이 교육감직을 날려버리면 그러면은 이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해온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나름의 그 교육 세계관들 있죠. 그런 걸 또 지금 열심히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에 이 서울시 교육감을 바꿔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 31일까지 그 거리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번 10월 16일에 그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29일로 확 당겨져 가지고 조희영 교육감의 그 대법원 선고를 내려는 거 아니냐. 그걸로 봤을 때 이제 4일 뒤죠. 4일 뒤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는 좀 예측이 되긴 합니다. 되게 암울한 상황인데 이걸 생각보다 좀 다른 이슈들에 너무 많이 묻혀버려가지고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언급을 해봤고요. 저도 뭐 다음 주 여기저기 방송을 나가면서 이 소식도 최대한 좀 전할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